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일정 함께 전략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인데요. 주식캐스터 연희님 모셨습니다. 연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희님과 이번 주 일정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뒤쪽 참고해 보실까요? 네, 오늘부터 사실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그동안 내내 기대감을 모았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이슈부터 좀 먼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전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방대하게 발표가 됐거든요. 관련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월요일 주말 사이에 많이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올까 많이 관심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세부한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이제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발표 이후에 좀 매물이 쏠리거나 아니면 출회되거나 약간 이렇게 방향성을 짚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해소가 될 것인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이미 앞에서도 많이 다뤘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달 전쯤에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고지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시가총액이랑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상장사의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해서 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권고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하고 ETF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어쨌든 오늘 발표되는 정부의 내용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증시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크게 막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좀 이게 자율성에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약간은 좀 실망을 하게 만드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6월부터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이제 기업별로 뭐 ROE라던가 PER, PBR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하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율성에 맡기기는 하겠지만, 자율성에 맡기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자율성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국민연금 기관에 투자를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발표가 돼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막 실효성이 없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내용이 생각보다는 약간 실망감이 있었던 게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됐다는 점, 그리고 뭐 법의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좀 강제성이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저PBR 종목들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장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에서 또 주목받는 섹터들이 변할 텐데 이걸 토대로 봤을 때 3월의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는 그래도 이제 수급의 변화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에서 저평가 위주의 매수세는 좀 없었습니다. 대부분 고평가 쪽으로 선호도가 더 높았었는데 이 밸류 프로그램을 예고하겠다라고 1월에 정부에서 얘기를 하면서부터 수급의 변화가 어느 정도는 감지됐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고평가 종목들의 매도세가 일어났고 또 이제 반대로 저평가 종목으로서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그래프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거 인센티브고 그래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유행성 밈 섹터들이라고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약간 선호도가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옆으로 보시면 실적 향상 종목들이라던가 저평가 관련주들에 대한 성과는 개선됐다. 이렇게 수급의 변화가 감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의 외국인 수급들을 좀 보면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8조 원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분명한 변화는 있었다라는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외국인 뭐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게 방향성을 흘러가는지 이걸 첫 번째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들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다라는 것들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 자체는 굉장히
굉장히 낮은데요. 일단 미국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5년간의 주주 환원율을 살펴보면은 지금 거의 96% 가까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주주 환원율이 63.7%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 자체가 35% 수준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낮은 주주 환원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재했다라는 점들이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좀 자발적인 노력들을 보여주고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면 이쪽에서 다시 순매수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주주 가치 제고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요. 세 번째로는 주주 가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빠르게 제고할 수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현금이 풍부하고 부채가 낮은 기업들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현금이 많기 때문에 실행력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대신증권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시총 대비 현금 흐름, 부채 등을 따졌을 때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좀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을 20개 기업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 뭐 SK나 대한항공, 현대차, 현대모비스,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기업들을 좀 꼽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주주 환원에 그만큼 또 적극적인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는 점을 함께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발표되기 전에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였잖아요. 그렇게 좀 돼야 될 텐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료 소멸로서 뭐 금융주라던가 뭐 현대차, 기아 다 이제 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매물이 출회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더 길게 봤을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근본적으로 해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좀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국장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뢰도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앞두고 인버스에 대한 순매수세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국장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은 좀 단타용이고 차라리 장기 투자는 뭐 미국 쪽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이나 보여주기식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과거 정말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야 할 길들도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있어서 관련 내용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다음 일정들 보실까요?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아마존이 다우존스 지수에 편입된다는 이슈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KNR 시스템 공모 청약이 좀 들어있습니다. 또 IPO 종목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이제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고요. 그 중에서도 유압 로봇 시스템 기업입니다. 이제 로봇은 로봇인데 앞에 유압이 붙어가지고 약간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하시죠. 물류 로봇이라던가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들이 구동을 하는 원리가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거든요. 근데 전기 모터 말고 액체 힘을 빌려서 이제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바로 유압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 유압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 모터보다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물체들을 들어 올리는데 조금 더 용이하고요. 또 위험한 작업장에서도 이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내구성도 훨씬 더 좋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압이나 전동 정밀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시험 장비라던가 유압 로봇 등을 제조하고 만들어내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유압 동력 장치에 대한 원천 기술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굵직한 대기업들이 많아요. 포스코 계열사라던가 뭐 현대차라던가 두산중공업 좀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로봇 산업
자체, 이 KNR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그렇다시피 아직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 로봇 자체가 시장이 지금 개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출이 좀 들쭉날쭉하고 또 지금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어쨌든 기관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873대 1로 막 경쟁률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도 이번에 이제 상단이 초과가 됐는데 요즘의 IPO 흐름을 보면 대부분은 다 이제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는 흐름들이 네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13,500원에 확정이 됐고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높다라는 점들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DB금융투자랑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청약이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개인 경쟁률도 꽤나 높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로봇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시장에서 약간은 좀 관심도가 돌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섹터다라는 점이 컨센서스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KNR 시스템에 대한 청약 소식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주 중에서 기대감을 모으는 종목이 또 내일 상장을 합니다. APR인데요. 굉장히 뭐 아시는 브랜드들을 굉장히 많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굉장히 청약도 치열했고요. 증거금만 14조 원이 맞아요. 물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일 따따블을 달성하면 황제주 100만 원도 넘어설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APR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균등 받으신 분들 있으실지 궁금해요. 네. 그거는 거의 뭐 미리. 올해 운을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APR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브랜드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온 디와이스 기기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고 또 화장품 쪽으로도 굉장히 대표적인 사업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APR이 2014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이제 네. 올해로서 10년 차인데 매출이 10년 동안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꼽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공모가가 20만 원으로 될 줄 알았는데 또 상단을 초과하면서 25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셨을 부분도 있고 또 아쉽게도 이번에 물량이 굉장히 적었단 말이에요. 아우, 네. 그래서 또 치열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청약을 하려고 신규 계좌 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증거금만 14조 원이 몰렸고 그래서 균등 받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억 단위를 넣어야지 한 주를 받을까 말까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따따블이 가느냐 마느냐 요거를 가장 그렇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따따블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100만 원까지 오르면서 차익이 75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회사 실적이라던가 성장성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지만 이게 공모주 특성상 당일에 이제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맞죠. 의무 보유 화약 비율이나 뭐 유통 가능 물량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PR의 경우에는 좀 아쉽게도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 물량이 좀 크다라는 좀 단점이 네. 있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 비중이 92%예요. 이 기존 주주 비중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도할 수 있는 비중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상장이 되면은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APR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봤습니다. 네, 이어서 일정들 볼까요? 네, 지금 그리고 계속 좀 아프리카 TV라든지 네이버 관련됐던 트위치 한국 서비스가 내일부로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다는 점 관련주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일정들을 보니까요, 뭐 넷마블 소식이라든지 MSCI 지수 재조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게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4분기 GDP 수정치도 있고 또 물가 지표, PCE 지수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또 저희가 금리에 대한 부분들 향방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GDP부터 같이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이제 수요일부터 쭉 미국의 중요한 좀 체크해 볼 만한 지표들이 연이어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지표들을 보기 전에 일단 먼저 지난주에 발표됐던 FOMC 회의록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금리가 정점은 맞지만 아직은 조금 빠르다, 조금 네. 섣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준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 수요일에는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속보치가 발표가 됩니다. 1월에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3.3%로 나오면서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 근데 보통 수정치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3.3%대로 이제 컨센서스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수정치가 기대보다 낮게 된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GDP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1월의 PCE 물가지수라고 그쵸. 생각을 네. 하는데요. 이제 어쨌든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지표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에 이제 CPI,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맞아요. 그 당시에 뉴욕 증시에 좀 충격을 안겨줬었잖아요. 물론 이제 PCE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CPI의 그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 주거비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CPI보다는 낮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이거는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뭐 금리가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PC 지표나 금리 방향성과 무관하게 AI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같이 우리가 엮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AI 전망이 이번 주에도 쭉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AI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 피로감과 PC 물가지표가 맞물리면서 매물 출회가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이번 주 미증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도 지표 발표가 많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3월 1일에 저희가 또 3일절이기 때문에 국장은 휴장을 한다는 점, 이번 주는 4거리일로 거래일이 조금 짧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위클리에 있을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핵심적으로 한 가지 볼게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은행에 대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 DSR에 대한 개념부터 함께 잡아주시죠. 네, DSR은 예전에 개편되기 전에 제가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대출 관련해서 네네. DSR 같은 경우에는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그냥 쉽게 말해서 1년에 내가 이만큼을 버는데 그중에 부채가 이 정도다. 나의 부채 상환 능력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네. 어쨌든 DSR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채 상환 능력이 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보통 은행권에서는 40%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DSR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앞에 스트레스가 붙었잖아요. 이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의 금리 변동까지도 우리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 부채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해당 시점의 금리에서 상환 능력을 보면 충분히 갚을 맞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2년 사이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률이 더 늘어났잖아요. 내가 버는 돈은 똑같은데 이자 부담률이 늘어나서 지금 대부분의 가계에 대한 그 불안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대출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스트레스 DSR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이 미래 금리의 상승분까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대출 한도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개인들이 대출을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래 금리를 반영을 하는데 이거를 뭐 천장을 끝도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제 1.5%포인트에서 3% 수준의 사이에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될 예정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전 대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출 한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 이슈까지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인 오늘 이 시간은 위클리 투자 핫이슈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